헌법재판소란 무엇인가? 그것을 프레시안에다 기고했어요. 염소에게 정원을 맡긴 후. 염소에게 정원을 맡겼다는 건 뭐예요? 염소가 뭐 풀 뜯어 먹잖아. 근데 정원을 염소에게 맡겨놨어. 그 정원이 어떻게 됐어?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염소한테 정원을 맡긴 후 헌법재판소의 시간 앞에서 라는 이런 멋진 타이틀로 프레시안에 최근에 이걸 썼어요. 근데 내가 이 문수현 교수의 책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세히 읽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런 연유로 독일에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그 문수현 교수의 이 칼럼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거 찾아보면 나와요.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법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문명적 성취 중 하나라는 점을 오랜 기간 잊고 있었다. 나도 이 문장을 읽고 나서야 법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문명적 성취 중 하나라는 점을 알게 된 거죠. 법은 옛날서부터 있었던 줄 알았어. 근데 태초부터 법이 있었던 거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사회적 불공정이 갈등을 초래하는 양상에 대해 논의하는 데만 익숙했을 뿐 사회적 갈등이 법적인 제도와 절차를 통해 이성적으로 해결되는 양상에 대해 비교적 덜 주목해 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는 법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숨죽여 지켜보도록 강요하고 있다. 비교적 신생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가 88년에 그 헌법재판소가 생겨졌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지난 30여 년간 조용히 쌓아온 사회적 신뢰가 아니고서는 이 숨막히는 시간에 현재와 같은 사회적 평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 계엄령이 선포되고 내란이 일어났고 이런데 우리는 헌법재판소에다가 그것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또 무슨 파면을 아니고 기각시킬까봐 그 벌벌 떨면서 이제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리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헌법재판소가 뭐길래 저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헌법 애국주의와도 연결이 있습니다. 여기서 헌법 애국주의 얘기는 안 나옵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헌법재판소 이하 헌재라고 부르겠습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를 모델로 하여 1988년에 만들어졌고 이는 국제사회가 헌법재판소와 관련하여 보인 일련의 흐름 가운데 있었다. 에스파냐에서 독재자인 프랑코가 사망한 이후인 1975년에 독일 헌재를 모델로 해서 헌법재판소를 설립했고 1989년에 1988년에 이 소련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해체되고. 그러니까 1990년, 1989년, 1990년 요 동안에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독일 헌재를 본보기로 자국의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다. 따라서 독일 헌재가 어떤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고 어떤 역사적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이제 독일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형으로서 일반 사법심사와 헌법재판의 기능이 통합된 단일 모델이다.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들과 남미 국가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미국의 경우 1803년 마버리 대 메디슨 사건으로부터 헌법재판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인 규범통제, 즉 일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권이 시작되었다. 규범통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법률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가가 아니라서 이 규범통제라는 말을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헌법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 헌법이 그 근본 규범에 벗어났는지의 여부를 해석해 주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미권에서는
일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한다는 거지. 그래서 연방 대법원은 헌법 재판도 하고 또 일반 법률 심사도 하고 그걸 두 가지를 하나의 법원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라는 걸 따로 만들었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일반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구분하는 두 번째 유형의 분리 모델이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오스트리아의 법률가였던 할스켄젠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나왔어요. 합스부르크 왕국이 그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정치체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된 규칙이 헌법이라고 이해했던 그 한스 켈젠은 이 기본적인 합의가 무력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로 독립된 헌법재판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켈젠의 이론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는 맨 처음 헌법재판소를 1920년에 설립했어요.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는 이 분리 모델이 우위를 점하는 추세입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존재하거니와 국가기관들 간의 분쟁,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분쟁, 그리고 일반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지를 검토하는 규범 통제를 넘어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개인 시민에게 헌법 소원을 허용하고 있다. 2020년 현재 헌법에서 헌재에 제소된 사건 중에 96.5%가 이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부분 뭐예요?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거지.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분쟁, 국가기관들 간의 분쟁, 이거는 이제 고난쟁의 심판 같은 거야. 그리고 일반 법률에서 일반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이것은 뭐라 그러죠? 이것도 그 다 같은 규범 통제인데, 규범 통제라는 말을 그 한스 켈젠이 썼는데, 한스 켈젠의 기본적인 사상은 그 법실증주의라는 게 있어요. 내가 법률가가 아닌데 이것까지. 법실증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 법률 체계 자체 내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법률 체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뭔가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헌법재판소로 탄생한 거예요. 이게 한스 켈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법실증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뭐냐? 그 법의 그 자체로, 법은 도덕적 타당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규범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를 따지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 그 자체에 법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률을 가지고 도덕적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법률 그 자체는 도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히틀러가 바로 이런 법실증주의에 따라서 법률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자기가 행동을 해. 그런데 그 법률에 따른 행동이 결국은 홀로코스트가 된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일 수 있도록 된 상황이 된 거죠. 법실증주의는 그런 위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타당성과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법은 법 그 자체로서 그 진리이기 때문에. 법의 정당성이 도덕적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이론이죠. 그게 법실증주의입니다. 그래서 전후에 법실증주의적인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자연법 사상이 나옵니다. 거기는 법률과 도덕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법과 도덕이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법의 정당성은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법을 도덕과 연결시키는 순간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곧 법률로 표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실증주의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의 파면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윤석열에게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제가 잘 봤어요. 왜? 헌법재판소가 재미있으니까. 얘네들이 뭘 하나 지금. 그동안 관심이 없었거든. 지금 나도 처음 그 재판정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윤석열에게 묻는 재판관들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과 법률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철저한 법실증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실증주의. 법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법 자체 안에, 법 체계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와 거짓의 문제가 그 속에 담겨 있으므로 항상 그 법률에 근거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규범적으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그거를 따지는 거지 도덕성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미선 재판관은 자연법 사상의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건 제 느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조금 더 진보적인 입장에서 도덕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한 거냐 악한 거냐 이걸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에서 말하는 선과 악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질문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형식은 철저한 법실증주의자고. 이건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시다. 이러한 독일의 선택은 물론 나치가 가져온 파국에서 비롯되었다. 전후 독일 사회는 새로운 정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독립적인 헌법재판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다른 헌법기관과 달리 헌재는 1949년이 아니라 1949년에 이제 재헌 헌법에 의해서 나갔는데 그때는 이 헌재를 포함시키지 못했어요. 재헌 헌법에다. 1951년에야 구성되었다. 재헌의회가 헌재의 구체적인 조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독일 헌법인 기본법에 포함시키지 않고 연방의회로 넘겼던 탓이었다. 이 신설 기구의 조직화에 대한 쟁점이 그만큼 많았던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서 법원 위에다 둘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독립적인 헌법재판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즉 법무부가 주장하듯 헌재가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사회법원,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이니까 연방일반법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방자가 들어간 그 법원은 다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은 대법원이 5개 법원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5명이나 있는 거죠. 근데 대법원장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합니다. 다른 대법관과 똑같이, 연방법관과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5개 등 여타의 5개 최고 연방법원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어야 할지 연방대법원은 법무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상하지. 그러니까 법무부가 독립돼 있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뭐가 독립돼?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 5개나 되는 대법원은 다 법무부가 가서 감독합니다. 뭘 감독하냐? 인사와 행정과 기타 예산 이런 것들을 다 감독합니다. 법무부가 감독해요. 그래서 독일어로 Aufsicht Organ. 그러면 Aufsicht Organ이 어디냐? 그러니까 감독기관이 어디냐? 법무부입니다. 행정부, 법무부가 대법원을 감독한다 이런 얘기야. 웃기지? 근데 재판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아무도 터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감독, 헌법재판소도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헌재 자체가 주장하듯이 연방상원, 연방상원과 하원이 있죠. 그 다음에 연방 대통령, 연방 정부 이렇게 네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헌법기관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였다. 개소 초기부터 법무부와 계속 갈등했던 헌법재판소는 법무부는 자기 밑으로 들어와라. 헌법재판소 자기가 관리해주겠다. 감독해주겠다. 지금 그러고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반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서로 갈등했던 헌법재판소는 1952년 지위각서를 썼어요. 어떻게 해달라고 그 댕크슈리프트 각서를 쓴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헌재를 일반 법원 시스템에서 분리하고 법원의 행정을 헌법재판소장에게 맡길 것, 헌법에 독립된 예산을 할당할 것,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장관 또는 국회의원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할 것 등을 요구했어요. 헌재가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위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법원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독일의 5개의 대법원이 연방 대법원이죠. 거기는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다. 더 다시 올라가는 게 없어요. 거기가 최중심이죠. 독일의 5개의 연방 대법원에는 법원 행정처 같은 행정사무기관이 없고 모든 인사 예산 등의 모든 사무 업무는 법무부에서 처리합니다. 그럼 판사들은 뭐 하냐? 재판만 하는 거예요. 오로지 재판만 합니다. 사법부는 행정의 견제하에 있습니다. 감독기관이잖아요. 행정부가. 뭐 독립돼 있어 또. 사법부가 어떻게 독립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독립된다고? 재판이 독립되는 거예요. 재판이. 이 사람들은 그 독일 사람들은 그걸 직무와 직무 담당자와 그 조직을 완전히 구분합니다. 직무와 직무 담당자, 그 조직과 조직 구성원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독일인들의 특성이 있어. 뭐냐? 디테일에 강해. 디테일에. 그 디테일에서 어긋나면 힘들어요.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적당히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사법부는 행정부의 견제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어디가 견제하느냐? 입법부의 견제하에 있어요. 그래서 국정운영 전체가 그 정부 전체가,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전체가 항상 서로 물고 물려서 견제와 균형이 일어나도록 설계합니다. 독립되어 있질 않아요. 내가 그래서 예전 강의에서 최근 강의인데 국회가 입법부가 그러니까 사법부 전체를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행정부도 감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를 누가 감시해? 시민들이 감시하는 거죠. 철저하게 당원과 시민들에 의해서 당이 운영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당시 권력을 나누어야 할 별도의 기구를 원치 않던 아데나워 정권은 헌재가 일반 법원처럼 연방 법무부의 관할 아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면 야당이던 3인당, 사회민주당은 정부를 더욱 효과적으로 견제하고자 별도의 예산을 가진 독립된 헌법기구의 탄생을 지지했다. 그러니까 헌법기구가 되면은 완전히 독립되어서 누구를 견제하는 거야? 국회를 견제할 수 있게 되지. 그 3인당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지. 그 당시 야당이던. 결국은 어떻게 되냐? 헌재는 연방의회의 지지를 통해 그때 자민당이었나? 하여튼 그래서 투표를 해봤더니 합의가 안 되니까 투표를 하자 그랬잖아요. 투표를 했더니 연방의회에서 이 3인당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이제 그 지지를 많이 얻은 거죠. 과반수를 얻어서 사법부 및 법무부로부터 제도적으로 분리될 수 있었고 그 결과 현재 독일 헌법재판소 소장은 의전 서열상 연방 대통령,
연방 총리, 연방 의회 의장, 연방 하원입니다, 이게. 네, 연방 상원 의장에 이어 5위에 해당한다. 현재 독일에서는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거의 모든 사안들이 헌재에 회부되어 헌재의 소재지인 칼스루헤가 그 헌법재판소도 있고 일반 대법원도 거기에 있습니다. 일반 연방 대법원이 칼스루헤에 있어요. 이 칼스루헤에서 논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의 칼스루헤화가 인구에 회자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그리고 칼스루헤에서 내려진 결정은 아무리 논쟁적인 주제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수용되고 있다. 학교에 십자가를 거는 것이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1995년의 헌재의 판결에 대해 가톨릭 색채가 강한 바이에른 주지사, 이 남쪽으로 갈수록 가톨릭 그 세력이 큽니다. 스위스도 가톨릭이 아주 세죠. 가톨릭 색채가 강한 바이에른 주지사에도 주지사 에드문트 슈토이버가 내용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한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헌재의 결정이 독일 사회에서 수용되는 양상을 상징한다. 다른 방도가 없죠. 헌재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헌재를 대단히 신뢰하죠. 2024년 현재 기관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헌재는 78%의 지지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80%의 지지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순위가 낮아진 것은 주로 극우 정당 지지자들이 헌재에 대해 압도적인 불신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극우 세력을 이 헌재가 항상 경계의 태세를 놓고 판결하거든요. 극우 세력을 국가를 파괴하는 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현재 헌재의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독일 헌재의 조직은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변화를 거듭해왔다. 독일 헌재는 제1재판부와 제2재판부로 구성되어 있다. 전부 16명인데 8명으로 1재판부, 2재판부를 나눠져 있습니다. 제1재판부는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서 위안이 아니고 위한입니다. 보호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그리고 제2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혹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등 국가기관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이 기관들이 헌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법원으로서 그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활발한 참여로 인해 제1재판부, 거기는 그 개인이 시민으로서의 존엄성, 내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이런 이유로 해서 내가 훼손된 것 같다 하는 재판이 헌법소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일반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인해 제1재판부의 업무량이 과다해지면서 제2재판부로 업무가 상당 부분 이관되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다 일반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내는 거야. 내가 이런 재판 결과를 받았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응? 일반 법원에서 이걸 잘못 판단해서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됐다. 내 기본권이 침해됐다. 이런 정말 1년에도 수천 건씩 올라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1재판부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2재판부로도 상당히 넘어간 거죠. 고요한 기다림, 열정의 아르바이트, 조마조마한 취직. 평범했던 일상이 이렇게나 특별해지는 우리가 함께할 낭만과 모험의 세상. 마비노기 모바일, 지금 사전 등록 중. 또한 재판관의 숫자도 큰 변화를 겪었다. 51년 출발할 때는 24명으로 했다가 56명에서 20명으로 축소됐다가 63년에 현재의 16명으로 결정됐어. 8명으로. 우리는 지금 9명이죠. 헌재 재판관은 상하 양원이 절반씩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하원에서 절반 8명, 그 상원에서 또 8명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특정 정당만의 지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없애기 위해 3분의 2 이상 의원들의 지지를 얻도록 설계되어 있다. 독일은 그 인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재판관들은 의회에서 선출합니다. 의회에서 그는 주도 마찬가지고 이 연방도 마찬가지인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냐? 뭡니까? 국회의 구성수 비례로 15명이면 15명, 12명이면 12명 이런 식으로 의원들 중에서 그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러니까 교섭단체일 겁니다. 교섭단체에서 그 비례로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뽑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는 과반수면 돼요. 그런데 헌재 재판관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도록 하는 겁니다. 의원 전체의 3분의 2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인사위원회로 뽑혀진 의원들이 그렇게 뽑고 그런데 최근 수년간 대다수 헌재 판사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는데 이는 만장일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후보만이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원 전체가 700명이 넘는데 730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항상 그 소수의 재판관 선출위원회를 뽑아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사해가지고 그 중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헌재만. 다른 건 다 과반수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그 인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실력 있는 사람만 뽑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헌재와 달리 헌재 판사들이 직업 판사로 구성되지 않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독일 헌법재판소에는 판사들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뽑을 때서부터 아예 기본적으로 1차 및 2차 법률 국가고시를 합격하는 것을 자격 요건으로 삼고 있지만 판사 중에 그 대학을 졸업할 때 항상 1차 그 국가 시험을 치는 거죠. 국가고시 1차 대학을 졸업할 때 1차 고시 치고 그다음에 훈련을 실습 훈련을 받고 다시 2차 시험을 치는데 교사들도 그렇게 하고 하여튼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고시 자격 요건으로 삼고 있지만 판사 중에서 선발하지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각 최소 3년 이상 최고 연방법원 중 한 곳에서 근무한 판사 3명이 1, 2 재판부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5명의 헌재 재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무모하다. 헌재가 설립될 당시 보수적인 여당이었던 김인현 기사련 측에서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률에 따라서만 판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업판사로만 자격 요건을 제한하자고 주장했어요. 얘네들은 보수적이에요, 항상. 그건 뭐 법실증주의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3인당은 여긴 약간 중도 진보적인 정당이잖아요. 3인당의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결정되기보다 정치적인 맥락 전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에 반대했다. 그리고 여당의 제안은 3인당뿐만 아니라 연정에 참여하고 있던 자민당의 반대로 기각되었어요. 그래서 헌법의 문제는 내정뿐만 아니라 외교에도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이 정치적인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구성원들이 필수적이라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죠. 헌법재판관의 직업적 다양성을 통해 독일 헌재의 시야를 넓히려 했던 의도는 초대 헌재에서 가장 잘 관철되었다. 51년 초대 헌법재판관 24명 가운데 변호사가 10명이고 재계 인사가 6명이고 의회와 행정부 출신이 5명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024년 현재 직업판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현 헌재 재판소장 슈테판 하바트가 김인현 기사련 원내교섭단체 부대표 출신이었던 사실은 독일 헌재가
법과 정치의 경계에 서는 것에 대해 최소한 크게 주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하바트 그 소장은 61년생인데 하델베르크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를 쭉 하다가 2009년서부터 18년까지 연방 하원 의원을 했고 2018년에 이제 연방 헌법재판소의 부소장으로 들어갔다가 2020년에 연방 헌법재판소 소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하던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헌법재판소 소장도 하는 이런 그러니까 순전히 우리처럼 법률 가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정치하던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뭐라 그럴까 자연법 사상에 의해서 다 이제 이 세상 물정 다 경험하고 그런 사람이 뭐 법률가이긴 하지만 정치도 뭐 하고 정치를 몇 년 했어. 그건 18년, 19년 정치를 하고 나서 이런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법률을 아주 부드럽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과 4주 전인 2024년 12월 19일과 20일 독일 사회는 헌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 원래 헌법재판소의 설치 임무 및 구성은 기본법 92조에서 94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헌재의 구체적인 구성에 대한 사항은 일반법인 연방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방헌법재판소법을 기본법 93조, 94조에 통합시켜서 국회의원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의 지지를 통해서만 헌재 관련 법규 개정이 가능하도록 바꾼 것이다.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극우 정권이 들어서고 이들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우경화를 도모하는 것을 간접 경험한 이후 독일 사회는 헌재가 민주주의의 적에 맞서고 비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역사상 드문 행보인 셈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소련에서 해체되면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민주 국가가 된 이런 이제 국가들 1990년에 민주주의의 맛을 본 국가들이 다시 극우 세력이 나타나서 정권을 잡자 헌법재판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야. 들코락스 Good morning Good 컨디션 상쾌한 아침 뭐든 할 수 있지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맡고 있다면 자연스러운 장리듬을 찾아주는 들코락스 그 법을 바꿔서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켜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독일도 깜짝 놀란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예 헌법에 집어넣고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지지해야만 헌법재판소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다시 헌재의 시간 앞에서 이제 우리가 헌재의 시간 앞에 서 있죠. 헌재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 것에 비례하여 헌재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헌법재판에 대한 이런 비판이 헌법재판권이라는 개념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1863년 프로이센 의회에서 비스마르크는 만약 법원이 소집되어 헌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이는 판사에게 입법자의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논쟁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프랑스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프랑스와 기조. 프랑스와 기조는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와 기조에서 유래한 사법의 정치화는 바이마르 공화국에 이르러 칼 슈미트에게서 반복되었다. 바이마르 시기의 대표적인 정치 철학자로서 이 사람 법률가이기도 해요. 유명한 법률가예요. 그 헌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칼 슈미트는 헌법 재판권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권력 분립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판사들이 법을 적용하는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며 법에 대한 검토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에 관한 재판이 허용될 경우 법원이 정치적 기관으로 전환되어 사법의 정치화 양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헌법을 적으로부터 보호할 주체는 결국 모든 이해관계의 대립을 초월하여 민족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존재인 제국 대통령이어야 했다. 법 자체가 정치적 활동의 과정 속에서 탄생하는 이상 법과 정치가 뚜렷이 구분되기는 어렵다. 하물며 사회 구성원들 간의 기본적 합의이자 법률이라는 규칙을 생성하는 원리인 헌법, 그리고 그 헌법을 보증하는 수단인 헌법재판소가 일정 정도 정치적인 기관인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칼 슈미트는 독일 법률가이면서 법학자이면서 또 정치가이기도 해요. 그리고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독일 나치당에 가입해서 독일 나치 활동을 했고, 전후에는 그가 나치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미군에게 붙잡혀서 1년간 감옥 생활을 했고, 그 후에 다시 교수직으로 가려고 했지만 교수직으로 가려면 탈나치화 작업에 동조해야 되는데 칼나치화 작업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치를 그 엔트나치피지어룽이라고 해서 나치 당시에 있었던 사상과 그다음에 그 습속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칼 슈미트가. 그래서 대학 교수로 활동하지 못했고 고향에 들어가서 평생 글을 많이 썼어요.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그 제자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항상 북복적되는 데에서 책을 많은 책을 썼어요. 그 사망할 때까지. 정치 신학이라는 책도 썼는데 제가 보진 못했어요. 하여튼 논쟁적인 사람이에요, 이 칼 슈미트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이 사람의 사상을 따르는 법률가는 아마 없을 겁니다. 모르긴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의 사상적 근거를 제공한 한스 켈젠, 아까 얘기했던 한스 켈젠, 그 유대인인데 결국은 이제 미국에 가서 살았죠. 미국으로 건너갔죠. 유대인이니까 그 독일 나치 시대에 견딜 수가 없어서 탄압받아가지고 아마 스위스로 망명했다가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그다음에 그 UC 버클리 이런 데서 교수를 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오스트리아의 그 헌법재판소를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한스 켈제는 헌재가 사법적 객관성의 외피 뒤로 숨기보다 오히려 사법기관임과 동시에 정치적 기관의 역할을 떳떳이 인정할 때 권력에 대한 통제라는 헌법의 주된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권력 분립은 그 자체로 절대선이 아니며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 통제라는 목표를 위한 하나의 방식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켈제는 슈미트의 말대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같은 기관이 헌법 수호자가 된다면 오히려 가장 먼저 헌법 위반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두고 염소에게 정원을 맡기는 격이라. 그 칼럼의 제목이 염소에게 정원을 맡기는 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슈미트의 법률 이론을 이제 까는 거죠. 그걸 제국 대통령이 이 헌법 수호를 한다는 것은 어떤 놈이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헌법 수호가 안 되잖아. 우리도 경험했잖아, 바로. 그러니까 그래서 헌법 재판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켈젠이 계속 주장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헌법 재판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대통령 같은 기관이 헌법의 수호자가 된다면 오히려 가장 먼저 헌법 위반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그는 이를 두고 염소에게 정원을 맡기는 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를 통해 정치의 사법화 혹은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나는 것은 헌재의 부작용이 아니라 헌법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 법과 정치 사이에 설 수밖에 없는 헌재의 존재에서 연원한 것이다. 1951년 독일 사회는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헌법 재판권을 제도화하기로 선택했으며 우리 사회도 이미 1988년에 같은 선택을 한 셈이다. 독일 헌재 판결문의 첫 문장은 항상 국민의 이름으로 Im Namen des Volkes,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독일 헌법 재판뿐만 아니라 일반 재판도 그렇게 한다고. 국민의 이름으로이다. 국민 주권은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의 근간이며 이 국민 주권은 법치를 통해서 구체화된다. 간접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입법에 관여하고 그 결과 법에 복종함으로써 국민 주권을 실현하게 된다. 법원의 결정이 특정 정당이나 그룹의 개별적 가치나 이익에 부합하는지와 무관하게 헌재의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침착한 심사숙고, sober second thought.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침착한 심사숙고를 거친 결정을 통해서 염소에게 맡긴 정원을 한시라도 빨리 찾아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내가 이게 문수현 교수는 뭐 모르는 사람인데 이 독일 현대사 이 책을 번역하고 그리고 이 책을 쓴 것에 보고 아주 글도 잘 쓰고 또 번역도 아주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해 주고 싶고 그래서 이 강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문수현 교수에게 보낼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